한정숙은 무거운 보따리를 든 채 대리석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새벽 4시부터 시장에서 일한 손은 여전히 마늘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배어 있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딸 여진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던 그 절망적인 톤만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엄마, 호준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며칠만. 현관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에어컨이 너무 강하게 틀어져 있었다. 대리석 바닥, 하얀 벽, 반짝이는 가전제품들이 마치 병원 같은 차갑고 인위적인 느낌을 주었다. 어머니 오셨네요. 박재준이 나타났다. 깔끔한 와이셔츠에 바지까지 다림질이 완벽했다. 그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시선은 정숙의 보따리에 머물러 있었다. 뭐 많이 가져오셨네요. 우리 집엔 다 있으니까 앞으론 굳이 가져오지 마세요. 정숙은 아무 말하지 않았다. 보따리 안에는 여진이 어릴 때 좋아했던 나물 무침과 직접 담근 김치, 그리고 호준이를 위한 미역국이 들어있었다. 손으로 직접 만든 것들이었다. 하지만 재준의 표정에서는 그런 정성이 불편해 보인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여진이는 안에서 쉬고 있어요. 많이 피곤해해서. 거실로 들어서자 여진이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예전의 통통했던 볼살은 온데간데였고 광대뼈가 도드라진 얼굴이 정숙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엄마. 여진이 일어서려다 팔을 뻗는 순간 정숙의 시선이 멈췄다. 손목 안쪽에 보라색 멍이 선명했다. 손가락 자국 같은 것이 여러 개 찍혀 있었다. 여진아, 그거. 아, 이거요? 여진이 재빨리 소매로 손목을 가렸다. 가구에 부딪혔어요. 어젯밤에 화장실 가다가. 거짓말이었다. 정숙은 시장에서 40년을 살면서 사람의 거짓말을 구별하는 눈을 기른 지 오래였다. 특히 자신이 낳은 딸의 거짓말을. 호준이는 방에서 자고 있어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아이 방문을 열었다. 4살짜리 호준이가 혼자 큰 침대에서 새우처럼 몸을 말고 자고 있었다. 작은 얼굴에는 잠결에도 불안한 기색이 어려 있었다. 방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는 동안 정숙은 이 집의 분위기를 읽어내려 애썼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딱딱하고 차가웠다. 마치 누군가 숨을 죽이고 사는 것 같은 긴장감이 공기 중에 떠돌고 있었다. 재주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열어놓고 일하고 있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여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만 그 뒷모습조차 조심스러워 보였다. 그릇을 놓는 소리마저 최대한 작게 내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내가 저녁 해줄게. 정숙이 부엌으로 향하자 여진이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할게요. 피곤하다며? 앉아있어. 하지만 여진의 시선은 거실의 재준을 힐끔거렸다. 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정숙의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온갖 비싼 음식 재료들이 가득했지만 정작 집에서 끓인 국물 하나 없었다. 전부 포장된 것들, 즉석에서 데워 먹는 것들 뿐이었다. 이 집에는 온기가 없었다. 손때 묻은 따뜻함도 정성으로 우린 냄새도 없었다. 차가운 대리석과 스테인리스만이 반짝거릴 뿐이었다. 밤이 되어 호준이를 재우고 나서 정숙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재주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여진은 설거지를 끝내고 조용히 소파 한켠에 앉아 있었다. 여진아. 네, 엄마. 손목 그거. 정말 가구에 부딪힌 거야? 긴 침묵이 흘렀다. 여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정숙은 놓치지 않았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셔도 돼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정숙은 50년 살아오면서 이런 차갑고 위험한 공기를 맡아본 적이 있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아래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의 냄새. 이 집은 온기가 없는 차가운 상자였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서 그녀의 딸이 천천히 얼어 죽어가고 있었다. 호준이를 재우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아이는 계속 뒤척이며 작은 손으로 이불을 꼭 붙들고 있었다. 정숙은 예전 여진이를 재우던 것처럼 등을 토닥여주며 자장가를 불렀다. 1시간쯤 지나서야 호준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왔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아이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할머니, 할머니 사진 밑에 잠꼬대였다. 정숙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파란색부터 그 다음에 빨간색. 아빠가 무지개. 아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정숙의 머릿속에서는 그 말들이 계속 맴돌았다. 할머니 사진. 거실에 걸린 액자를 떠올렸다. 재준의 어머니로 보이는 중년 여성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사진 밑일까? 거실로 나오니 여진과 재준은 이미 잠든 듯했다. 정숙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할머니 사진이 걸린 벽 쪽으로 다가갔다. 아무것도 특별해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히 보니 액자 아래쪽 벽지에 미세한 변색이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자주 만져진 것 같은 흔적이었다. 다음 날 아침, 호준이와 아침을 먹으면서 정숙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호준아, 어제 무지개 얘기했는데 그게 뭐야? 아이의 눈이 잠깐 반짝였다. 아빠랑 하는 무지개 금고놀이예요. 금고놀이? 호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으려 했다.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저었다. 마치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듯이. 아빠가 비밀이래요. 오후에 재준이 회사에 나간 사이 정숙은 서재를 둘러봤다. 책장 가득 비즈니스 서적들이 꽂혀 있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런데 책상 옆 종이 파쇄통에 시선이 멈췄다. 파쇄통을 열어보니 잘게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가득했다. 대부분 회사 서류 같아 보였지만 그 사이사이에 색종이 조각들이 섞여 있었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호준이가 말했던 무지개 색깔들이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색종이 조각들을 꺼냈다. 어떤 조각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371. 무작위로 보이는 숫자들이지만 뭔가 규칙이 있어 보였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정숙은 재빨리 색종이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 돌아섰다. 여진이 서 있었다. 엄마 뭐 하세요? 아, 그냥 청소하려고. 여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여기는 재준이가 혼자 쓰는 공간이에요. 들어오시면 안 돼요. 딸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서재를 나왔다. 밤이 되어 모두 잠든 후 정숙은 다시 거실의 할머니 사진 앞에 섰다.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벽을 자세히 살펴보니 액자 주변 벽지에 희미한 사각형 흔적이 있었다. 마치 뭔가가 그곳에 숨겨져 있다는 듯이. 주머니에서 색종이 조각들을 꺼내 바닥에 펼쳐놓았다. 퍼즐을 맞추듯 조각들을 이어보니 파란색 3, 빨간색 7, 노란색 1이라는 글자가 나타났다. 코드 조합 같았다.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호준이의 잠꼬대, 아이가 말한 무지개 금고놀이, 그리고 이 색종이 조각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다. 이 집 어딘가에 비밀 금고가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이 할머니 사진 주변을 다시 살펴보고 있을 때였다.
실수로 액자에 팔꿈치가 닿으면서 액자가 기울어졌다. 서둘러 바로 세우려다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유리가 깨졌다. 무슨 소리야? 재준이 서재에서 나왔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과 넘어진 액자를 보자 그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미안해. 실수로. 실수? 재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어제는 제 서재에서 뭘 뒤지고 계셨고 오늘은 이걸 건드리시고 그의 시선이 정숙을 훑었다. 마치 범인을 쳐다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다. 내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 그 말은 경고였다. 정숙은 재준의 목소리에서 위협적인 무언가를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에 대한 화가 아니었다. 자신이 뭔가 중요한 것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재준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여진아, 빗자루 좀 가져와. 재준이 딸을 부르는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여진이 뛰어오는 모습에서 정숙은 또다시 두려움을 일궈냈다. 딸은 깨진 유리를 치우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마치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는 듯이 액자가 치워진 자리에서 정숙은 벽지의 사각형 흔적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확신했다. 저기 어딘가에 답이 숨겨져 있다고. 하지만 이제 더 조심해야 했다. 재준의 경고는 단순한 주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위험 신호였다. 정숙은 기회를 기다렸다. 재준이 출근하고 호준이가 낮잠에 든 오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여진의 등 뒤로 다가갔다. 여진아. 네, 엄마. 호준이가 어제 자면서 이상한 말을 하더라. 파란색부터 순서를 말하면서 여진의 손이 멈췄다. 그릇을 든 채로 굳어진 모습이 정숙의 눈에 들어왔다. 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게 뭐가 이상해요? 그 전에도 무지개 금고놀이를 한다고 했잖아. 그게 뭐야? 여진이 돌아섰다. 얼굴에는 짜증이 어려 있었지만 그 짜증 뒤에 숨은 두려움을 정숙은 놓치지 않았다. 엄마, 애가 그냥 색깔놀이 한 것뿐이에요. 요즘 아이들 다 그래요. 색깔놀이? 네. 색깔 순서 외우고 그런 거요. 별거 아니에요. 여진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만든 평정함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릇을 씻는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물소리를 크게 내면서 대화를 피하려는 듯 보였다. 정숙은 한 발 더 다가갔다. 서재에서 색종이 조각들을 봤어. 숫자가 적힌. 이번엔 그릇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여진이 재빨리 그릇을 붙잡으며 몸을 돌렸다. 엄마가 왜 서재에 들어가세요? 재준이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처음으로 여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화가 아닌 공포가 섞여 있었다. 딸아, 뭔가 이상해. 내 손목의 멍, 호준이의 불안한 모습, 그리고 이 집의 차가운 분위기. 그만해요. 여진의 외침에 정숙은 움찔했다. 딸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다. 엄마는 모르세요. 아무것도. 그럼 말해봐. 엄마가 뭘 모른다는 거야? 여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부엌 한켠에 몸을 기댔다. 마치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이. 엄마는 평생 시장에서 사셨잖아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게 어떤 건지 모르죠? 여진아. 저는 그런 삶이 싫었어요. 매일 돈 걱정하고 월세 걱정하고 애한테 새 옷 하나 못 사주는 그런 삶. 여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재준이를 만나서 처음으로 편해졌어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됐고 호준이한테도 좋은 것들 해줄 수 있게 됐어요. 이 모든 걸 포기하라고요? 정숙은 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여진의 얼굴에는 절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설령 뭔가 잘못된 게 있다고 해도 저는 못 떠나요. 여진아, 그런데 행복해? 그 질문에 여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만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안전하면 돼요. 손목의 멍도 안전한 거야? 여진이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바닥에 앉은 채로 무릎을 끌어안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엄마는 몰라요.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정숙은 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여진의 어깨를 감싸려 했지만 딸은 몸을 움츠렸다. 재준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가끔 화낼 때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제가 잘못해서. 여진아, 제발 엄마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며칠만 호준이 봐주시고 가세요. 제발요. 딸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정숙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여진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집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걸.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엄마, 전 이미 선택했어요. 이 삶을 선택했어요. 여진이 일어서서 얼굴을 닦았다. 눈물 자국이 선명했지만 표정은 다시 단단해져 있었다. 그러니까 제발 더 이상 캐묻지 마세요. 정숙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이 싸움은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여진은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하기로 선택했다. 호화로운 감옥에서 살기로 한 것이다.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했다. 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안전하면 된다는 그 말이. 하지만 정말 안전한 건가? 손목의 멍, 아이의 불안한 잠꼬대, 그리고 재준의 위협적인 경고. 이 모든 것들이 안전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호준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정숙은 다짐했다. 딸이 포기했다고 해서 자신도 포기할 수는 없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어둠 속에서 정숙의 눈빛이 결연해졌다. 진실이 무엇이든 혼자서라도 끝까지 파헤쳐야 했다. 떠나기 전날 아침, 정숙은 호준이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정숙은 그 옆에서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다. 호준아, 할머니랑 보물찾기 놀이 할까?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보물찾기요? 응. 무지개 색깔로 하는 거야. 호준이가 아빠랑 하는 그 놀이 말이야. 호준이는 잠깐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에게는 그저 재미있는 게임일 뿐이었다. 그럼 순서를 말해봐. 무지개 색깔 순서. 파란색. 그 다음엔 빨간색이요. 그리고 노란색, 초록색. 아이가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며 말하는 모습을 보며 정숙의 심장이 빨라졌다. 파랑, 빨강, 노랑, 초록. 서재에서 찾은 색종이 조각들의 숫자와 일치했다. 3-7-1. 그리고 아마 초록색에 해당하는 마지막 숫자가 있을 것이었다. 호준이 정말 똑똑하네. 아빠가 많이 가르쳐줬구나. 네. 아빠가 이걸 정확히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재준이 일찍 돌아온 것이었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다. 여보, 나왔어. 재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뭔가 급하고 초조한 느낌이었다. 정숙은 호준이를 데리고 부엌으로 피했다. 거실에서 재준과 여진이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다. 짐 정리해. 내일부터 해외로 나갈 거야. 갑자기요? 회사에서 해외 발령이 났어. 급한 일이라고 하네. 여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엄마는? 어머니는 오늘 돌아가시는 거 맞지? 마침 잘 됐네. 정숙은 부엌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직감했다. 이것은 해외 발령이 아니었다. 도피였다. 재준이 뭔가 급하게 정리하고 사라지려 하고 있었다. 오후에 재준이 다시 외출한 사이 정숙은 마지막으로 거실의 할머니 사진 앞에 섰다. 호준이가 알려준 순서대로 벽의 사각형 흔적 부분을 눌러봤다. 파란색 위치, 빨간색 위치, 노란색 위치. 마지막 초록색 위치를 누르는 순간 작은 딸깍 소리가 들렸다. 벽 한편이 살짝 열렸다. 정숙의 손이 떨렸다. 안에는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금고 옆에는 서류들이 가득 들어있는 봉투가 있었다. 정숙은 서둘러 봉투를 열어봤다. 계좌 번호들, 거래 내역들, 그리고 알아볼 수 없는 회사명들이 적힌 서류들이었다. 하지만 맨 아래 한 장의 종이에서 정숙의 숨이 멎었다. 자금 세탁 경로도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복잡한 도식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이었다. 재준이 숨기려 했던 것이. 정숙은 서둘러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금고를 닫았다. 하지만 한 장의 종이만은 따로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저녁을 먹는 동안 정숙은 계속 고민했다. 이제 확실해졌다. 재준은 범죄자였고 내일이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사라질 것이었다. 여진도 호준이도 함께. 밤이 되어 모두 잠든 후 정숙은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아파트 단지 입구의 공중전화 박스에서 112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서죠?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정숙은 끝까지 말했다. 자금 세탁, 숨겨진 금고, 그리고 내일 도피할 계획까지. 정확한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숙이 짐을 싸고 있을 때였다. 현관 밖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렸다. 경찰입니다. 수색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겠습니다. 재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여진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고 호준이는 무서워서 정숙의 치마를 붙잡았다. 박재준 씨, 지능범죄수사대 박철규 팀장입니다. 자금 세탁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들이 거실로 들어오자 재준의 시선이 정숙에게 꽂혔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다. 어머니가 신고한 거군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야. 박철규 팀장이 정숙에게 다가왔다. 할머님이 신고해 주신 덕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숨겨진 금고 위치도 정확했고요. 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여진은 벽에 기대서서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충격에 빠진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숙은 호준이를 품에 안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틀려서 원망받더라도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늦을 뻔했어. 아이는 할머니 품에서 작게 물었다. 할머니, 아빠 어디 가요? 정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다만 아이를 더 꽉 안아줄 뿐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이었다. 진짜 어려운 일들이. 박철규 팀장이 할머니 사진 옆 벽면을 조사하자 숨겨진 벽 금고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정숙이 알려준 색깔 순서대로 패널을 누르자 금고 문이 열렸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다. 다발로 묶인 현금들, 가짜 이름이 적힌 여권 여러 개, 타인명의 통장들, 그리고 검은 하드디스크. 형사들이 증거물들을 하나씩 비닐봉지에 넣는 모습을 보며 재준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박재준, 자금 세탁방지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재준은 끌려가면서도 정숙을 돌아봤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증오가 가득했다.
마치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정숙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도 재준을 똑바로 바라봤다. 미안함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이제 딸과 손자가 정말로 안전해질 수 있을 것 같았다. 여진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았다. 호준이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정숙의 치마를 붙잡고 울고 있었다. 할머니, 아빠는 나쁜 사람이에요? 정숙은 무릎을 꿇고 호준이와 눈을 맞췄다. 아이의 맑은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어려 있었다. 호준아, 아빠는 잘못을 고치러 간 거야. 언제 돌아와요? 한참 뒤에. 그때까지는 할머니랑 엄마가 호준이를 지켜줄 거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정숙의 품에 안겼다. 작은 몸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며칠 후 모든 재산이 몰수 결정이 났다. 대리석 아파트, 고급 가구들, 심지어 여진의 명품 가방들까지 모두 압류 딱지가 붙었다. 여진은 그 모든 과정을 무표정하게 지켜봤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을 보는 것처럼. 이제 어떻게 하죠? 검찰청에서 나오며 여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다. 우리 집으로 가자. 정숙의 말에 여진이 고개를 들었다. 우리 집? 시장 근처 빌라 말이야. 내가 어릴 때 살던 그곳. 시장 근처의 낡은 빌라로 이사한 첫날 밤, 세 사람은 좁은 방에서 나란히 누워 있었다. 대리석 아파트에서 사용하던 침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딱딱한 바닥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다. 호준이가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었다. 평안한 숨소리가 작은 방 안에 퍼졌다. 여진은 한동안 뒤척이다가 정숙에게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엄마 말이 맞았어요. 전 진짜 안전하지 못했어요. 정숙은 딸의 손을 잡았다.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은 일로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몇 주 후 여진은 동네 카페에서 알바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밝은 미소를 되찾아갔다. 손목의 멍도 완전히 사라졌다. 호준이는 근처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다. 아이는 더 이상 조심스럽게 걸어 다니지 않았다. 뛰어다니고 소리치며 놀 수 있게 되었다. 1년 후 법정에서 박재준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정숙은 그 소식을 듣고도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뿐이었다. 저녁 무렵 정숙은 작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호준이를 위한 스웨터였다. 겨울이 오면 입힐 생각이었다. 부엌에서는 여진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냄비에서 나는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예전 대리석 아파트에서는 맡을 수 없었던 냄새였다. 호준이는 바닥에 앉아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집 그림이었다. 빨간 지붕에 노란 벽, 그리고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까지 그려져 있었다. 할머니, 우리 집이에요. 아이가 그림을 들고 와서 자랑했다. 정숙은 그 그림을 받아들고 미소를 지었다. 그림 한켠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창밖으로 시장에서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삶의 무게를 어깨에 진 채 걸어가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만족감도 어려 있었다. 정직한 하루를 보냈다는 만족감이. 정숙은 뜨개질 바늘을 움직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비록 대리석 궁전은 무너졌지만 우리는 진짜 집을 되찾았다. 이 작은 빌라에는 대리석 아파트에서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이 있었다.
웃음소리, 자장가, 끓는 국물 소리, 그리고 서로를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들.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실한 행복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호준이가 잠든 후 여진이 정숙에게 말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안전이 뭔지.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안전은 높은 담장이나 비싼 보안 시스템에서 오는 게 아니었다.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었다. 그날 밤도 세 사람은 모두 편안하게 잠들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다.